우리가 주택 투자를 위해서 돈을 막 마음 놓고 빌려도 이자는 자꾸 싸지네, 이런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요. 당연히 그때보다는 좀 더 조심스럽고 탄력성을 훨씬 덜 받겠죠. 지금은 오르더라도 조심스럽고, 여러분들이 야 지금 안 사면은 집값이 또 뭐 점프 해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돈이 많아야 집을 사죠. 근데 소득도 아마 앞으로 상당히 이 수준에서 오랫동안 정체될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잠재 성장률이 1.9, 1.7 이제 내년감 그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1%대로 쭉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소득의 성장률도 낮아졌고, 금리는 과거에 비해서 부담스럽고, 집값이 껑충껑충 뛸 수가 없습니다. 2023년 부동산 내림세가 지속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도 부동산 내림세를 유지하게 될까요? 아니, 지금 2023년은 내림세 지속이 아니라 차별화일 거고요. 아시다시피 서울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부장도 잘 되고 집값도 바닥을 치고 좀 올라와 있고요. 지방은 아직은 아니고 그러는데 양극화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모습일 것 같습니다. 저 집값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요. 그냥 매크로하게 거시적으로 이제 그냥 흐름으로 볼 따름인데, 작년에는 제가 이제 올 초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올 초에는 올해 말까지도 그냥 주시해서 봐도 될 것 같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이제 올해 말 기준 본다면은 역시 내년에도 아직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언제 금리가 피크를 쳤다, 피크아웃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못합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이 경기 부진 문제가 조금 남아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분위기는 아시다시피 후행하는 경향들이 좀 많습니다. 주택은 바로바로 나타나는데요. 상가나 오피스 같은 경우는 계약이 장기이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공실로 나타나려면은 차츰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만기되는 순으로 이제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아직 분위기상 나타나. 요즘은 이제 안 좋은 지역의 상가 공실률은 막 높아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미 재택 때문에 오피스 공실률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미국은 이제 오피스 공실률이 지금부터 이제 미국은 계약이 10년씩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근차근 이제 일어나겠죠. 그런 것들이 부동산 경기가 당장 주식처럼 바닥치고 오르고 그러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부동산 진짜 큰 배처럼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이제 약간 반짝하긴 했지만은 그거는 아시다시피 일부 지역인 것이고요. 내년에도 분위기는 그냥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는 전망도 어느 정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고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면 부동산 가격도 장기적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도 금리는 높았을 때가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 공식하고 당연히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2000년에는 우리가 금리가 8%, 9% 하다가 2020년, 21년 코로나 때 가면은 거의 1%로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5%로 오르고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그까지 오르지도 않았죠.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과거 20년 동안 흘러왔던 흐름하고는 정반대로 흐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동산 분위기에는 별로 안 좋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 20년에 우리가 주택 투자를 위해서 돈을 막 마음 놓고 빌려도 내 이자는 자꾸 싸지네, 이런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요. 당연히 그때보다는 좀 더 조심스럽고 탄력성을 훨씬 덜 받겠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오르면 또 신나게 오를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오르더라도 조심스럽고, 여러분들이 야 지금 안 사면은 집값이 또 점프 해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요인이 이제 소득인데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돈이 많아야 집을 사죠. 근데 소득도 아마 앞으로 상당히 이 수준에서 오랫동안 정체될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잠재 성장률이 1.9, 1.7 이제 내년감 그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1%대로 쭉 떨어지는데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소득 성장률도 대충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득의 성장률도 낮아졌고, 금리는 과거에 비해서 부담스럽고, 집값이 껑충껑충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이거 지금 안 하면 큰일 나지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올해는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깊이 가격이 하락하면은 당연히 그 반등세는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집을 살려 했는데 안 사고 있다가 이렇게 싼 값이 한 사람들은 당연히 사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올라온 부분이지, 이게 전반적인 매수세가 붙어서 계속 올라가고 그런 추세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울 집값이 고점보다는 많이 내렸잖아요. 이렇게 내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직장인들에게는 꿈에도 못 꾸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박사님께서는 적정 집값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적정 집값을 계산하려면은 뭐든지 자산 가격을 계산하려면은 이제 플로우가 있어야 됩니다. 캐시 플로우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피스 가격을 계산하려면 오피스의 월 임대료를 할인해 가지고 오피스 가격을 계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택 가격을 계산하려면은 주택의 월세를 가지고 할인을 하면은 나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은 전세 제도가 가지고요. 그래서 기껏해야 우리나라는 할 수 있는 게 전세 가격 대비해서 도대체 얼마 정도면 집값이 적당할까? 뭐 이 정도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적정 가격이 아닌 거죠. 전세 가격은 그럼 뭘 기준으로 하는데? 그것도 수급인가? 뭐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외환위기 전에는 오피스도 전세로 대부분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오피스도 막 전세 그 당시 돈으로 뭐 70억씩 주고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오피스를 임대하니까 그렇게 들어가죠. 근데 요즘은 더 월세잖아요. 외환위기가 뻥 터지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빌딩을 살려고 보니까 뭐 집값을 빌딩 가격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 이 이상한 놈들이네. 뭘 빌딩을 전세를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계산을 해. 그때부터 그 친구들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했던 것들이 월 임대료를 가지고 캐시플로우를 할인해가지고 빌딩 가격을 오피스 가격을 이제 결정하는 기본적인 이제 가격 메커니즘이죠. 그걸로 해서 오피스는 지금 뭐 아시다시피 다 월 얼마 임대가 나오냐 하는 것이죠. 그 빌딩에 야 전세가 얼마 들어갔다 이런 거는 자로 보증금이 들어가는 것이죠. 전세를 안 들어가니까요. 근데 아직은 주택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게 적정 가격을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은 서울 지역의 주택 적정 가격을 계산하면서 자꾸 우리나라 평균 월급쟁이들의 소득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도 잘못된 계산입니다. 서울의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소득층에 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소득 대비해서 몇 배를 계산을 해야지 월급쟁이들 평균을 계산하면 그거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남의 집값이 저렇게 오른 것은 그만큼 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에서 한번 성공하면 한 달에 얼마나 수입이 많이 들어옵니까? 그 다음에 요즘 게임 잘하는, 얼마 전에 게임 잘하는 친구 하나가 한남동 그 집을 현금으로 다 주고 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강남의 주택의 수요자들이죠. 일반 월급쟁이들이 거기 가서 수요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이 세그멘트 돼 있어요.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소득 시장이 어떻게 돼 있냐 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 경기를 많이 탄다? 잘 안 타요. 왜 그러느냐? 백화점 고객은 소득의 상위 10%가 주로 활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경기를 잘 안 타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은 생각보다 경기를 잘 안 탑니다. 주택도 마찬가지. 강남의 핵심 지역을 본다? 그러면 세그멘트 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그쪽을 찾는 사람들이 요즘 경기가 어떠냐 이런 걸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돼가면서 소득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자산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확 분리가 됩니다. 특히 이제 IT나 이런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한번 성공을 하면 막 떼돈을 벌게 되니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게 이제 이런 시장을 키웁니다. 현금으로 뭐 돈이 갑자기 30억, 40억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집이 싸 보이는 거죠. 저거 뭐 내 현금으로도 살 수 있겠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제 시장을 만들어 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한참 20년 동안, 과거 20년 동안 성장할 때 이야기였는데요. 앞으로는 성장이 상당 부분 멈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신화도 이제 조금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뭐 점프할까 걱정은 앞으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 양극화되어서 집값은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월 한 300 정도 버는 직장인이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대부분 외국 같은 경우에는 주거 비용이 한 30%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크기에 비해서는 주거 비용이 싼데요. 월세 기준하면은.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가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집값을 오를 거라고 보고 이제 전세로 주고 월세를 적게 받아서 그러는 거고요. 월세 정도 비용을 따지자면 보통 서구 사회는 주거 비용이 대략 기본적으로 30% 정도는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90, 100만 원 정도는 보통 주거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은 이제 집을 산다는 것은 큰 액수의 돈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집값이 쌀 때 집을 사고 싶어 하잖아요. 집값 바닥이 언제일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집값의 바닥 시기가 있으실까요? 모릅니다. 어떻게 그걸 제가 이렇게 잘 알면은 집 장사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텐데요.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초조하게 내가 지금 안 사면 큰일 나겠다 뭐 그럴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집값이 뭐 더 떨어진다. 그건 지역에 따라 이제 앞으로는 다 다릅니다. 과거 20년은 총체적으로 이렇게 주가로 지차하면은 주가 지수가 붕 뜨는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기간은 이제 주식이 섹터별로 차별화되는 기간입니다. 일본이 저성장 시기에 90년대부터 들어가서 주식은 옆으로 계속 기거든요. 기는데 그 중에서 섹터별로 이제 차별화되어서 일어납니다. 마찬가지 우리나라 주택시장도 전체적인 가격의 모습은 옆으로 기는 모습을 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이 폭락 어쩌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주택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르면은 정부에서 또 막 규제를 하고 하는데, 서구 사회는 오르면 오른 대로 놔둡니다. 그러니까 뭐 올랐다가 또 좀 떨어질 때는 뚝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많이 오르면 규제를 하고 많이 떨어지면 또 규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또 급락을 하고 뭐 이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대신 옆으로 과거 20년 동안에 우리가 주택 가격이 계속 올랐던 것, 그 진짜 주택 시장의 호황이었죠, 완전히. 그런 국면은 앞으로는 펼쳐지지 않을 거다. 이 정도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모님 세대들 보면은 집을 사야 돈을 번다. 그런 시대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는 어른들 세대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도 집이라는 것은, 주택이라는 것은 꽤 좋은 재화입니다. 왜냐하면 집의 가격도 오르죠. 내가 그 집을 쓸 수도 있죠. 여러분들 주식 사놓으면 주식을 어디 쓸 수 있습니까? 주식으로 집을 지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주택이란 건 두 가지 기능입니다. 하나가 재화의 소비, 내가 주택에서 살 수 있는 효용을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 거기다가 투자재로서의 가치도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은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택이라는 것은 개인들이 가지기에는 괜찮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뭐 주택을 싫어하고 난 주식이 제일이다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가정들은 주택이란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택 자산을 개인들은 한 가구를 여러분들이 형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뭐 어른들 말처럼 일단 집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나 어떠나 이렇게 내 집을 하나 마련한다는 생각이 좋고요. 그렇게 되면은 마련되면은 나중에 그 집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노후에 추가적인 임대료가 안 나가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내가 훨씬 절약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리저리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식주, 세 가지 제일 필요한 게 의식주잖아요. 그게 주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막 이렇게 투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집을 한 채도 없으시고 한 채를 가지고 살 집이 한 채뿐인데 이걸 가지고 내가 언제 팔아야 될까 하는 것은 저는 항상 올바르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채, 세 채면 그래도 돼요. 그건 자기 살 집이 아니니까요. 그거는 언제 팔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한 채를 가지고 내가 팔고 전세로 살고 그 다음에 집값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이죠. 출산율이 0.6명 그 이하로 내려갔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집값은 떨어질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번에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한다니까 김포 사람들 엄청 좋아하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서울에 안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김포에 있는 사람들 서울 집값이 비싸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죠. 서울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아직 계속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인구 소멸 혹은 인구가 줄어들 때 있어서는 항상 차별화되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지에 우리가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 있는 곳은 같이 이제 인구가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줄어드는데요. 한 지역은 전혀 안 줄어든다면은 나머지 지역이 그 부분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도 줄어들고 모두 줄어들면은 지방은 그래도 우리나라 예를 들어 평균 10% 줄어든다면 10%만 줄어들면 되죠. 그런데 2천만 명이 사는 지역은 안 줄어들고 나머지 3천만 명이 사는 지역이 줄어들어서 평균 10%를 만들려면은 3천만 명이 사는 지역은 한 17%가 줄어야 평균이 10%가 되잖아요. 그 말은 주변에 있는 것은 더 많은 충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경기도에 왜 젊은 사람 비중이 높고 서울은 젊은 사람들의 비중이 낮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경기도로 가서 집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고 돈을 벌면 들어오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 수요는 뭐 계속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정책들, 서울시에 관한 정책들이 있을 텐데요. 그건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은 강북 개발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강북이란 저 넓은 땅이 다 던져져 있고 계속 이제 강남과 또 강남입니다. 구리, 뭐 하남 또 강남 쪽이에요.
그쪽으로 이렇게 쭉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저는 이전부터 대기업 본사를 지으려면 강남은 못 짓고 강북에만 지을 수 있다. 이것만 해놔도 그 강북에 대기업 본사 하나 들어가 있어 보십시오. 그 주변이 확 살아나죠. 이제 웬만한 월급으로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꾼다고 이제 흔히들 말을 하는데요. 너무 높은 집값에 좌절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 경기도 가까운 지역은 김포나 일산, 구리도 다 그랬죠. 경기도 이제 서울에서 조금 가까운 경기도 지역. 이 지역은 그렇게 안 비싸요, 아직.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일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그 다음에 나의 소득이 어떻게 될지는 되어봐야 알죠.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는데 내가 너무 일을 잘하더라. 이거 나도 발견하지 못한 나의 재능이네. 해가지고 막 승진을 하고, 그러면 또 이제 서울로 한 단계로 들어가고, 자기가 서울로 하니까 그렇고요. 자기가 원하는 지역으로 옮겨가고 그렇게 이제 이동을 해가면서 옮겨가시는 거죠. 그렇게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서울 지역만 보니까 자꾸 이제 좌절을 하고 그러는데요. 조금만 이렇게 좀 벗어나면은 그런 부분은 이제 많이 완화되어 있고요. 결국은 이제 조금만 벗어나는데 왜 그러면은 집값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는 이제 주위에 이제 인프라도 있지만요. 아시다시피 김포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교통이 엉망이니까요. 그걸 좀 하여튼 인프라를 잘 갖춰줘야 돼요. 우리가 신도시나 경기도 주변을 짓기는 엄청 지어댔는데, 근데 거의 교통이라든지 인프라가 너무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김포에서도 일어나는 거고, 구리에서도 일어나는 거고, 뭐 일산에서도 일어나는 거고, 이런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꼭 서울에 집을 마련해가지고, 뭐 여기 집 하면은 여기 돈 지원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오케이, 그것도 좋지만은 경기도에 있으면서 있는 집을 사가지고도 서울에 출퇴근을 하는데 지옥철이 아니라 편안한 어느 정도 괜찮은 교통 여건을 갖춰준다면 그것도 국가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합니다, 사실.